어차피 대를 이을 아들 낳아주는 시바지 노릇하라고 드린 거다. 이제 쓸모가 다 끝났으니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아들 옆에서 꺼져. 출산 직후 하혈도 멈추지 않아 창백하게 누워있는 제게 시어머니는 남편과 화려한 상간녀를 대동하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상간녀는 제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목걸이마저 빼앗으며 콧방귀를 뀌었죠. 위자료 대신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 촌스러운 아줌마야. 그 순간 저는 짐승 같은 그들에게 매달리는 대신 거침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그래, 구역질 나는 당신들 돈은 줘도 안 받아. 핏덩이 아들을 뺏기고 한겨울 길거리에 빈몸으로 내쫓긴 그날, 과연 제 인생은 이대로 비참하게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이 이혼 서류가 피해 복수를 알리는 짜릿한 티켓이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 오만한 시댁의 삶은 아주 처절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하얀 입김이 얼어붙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가 두꺼운 밍크 코트를 펄럭이며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남편 성준이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상간녀 유라의 팔짱을 낀 채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죠. 지연이 찢어질 듯한 아랫배의 통증을 참아내며 억지로 상체를 일으키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저 출산하고 아직 피가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최 여사가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지연의 창백한 얼굴 위로 거칠게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내깐년 피 흘리는 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내 눈치를 봐. 당장 입 닥치고 이 서류나 똑바로 봐라. 흩어진 서류에는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 각서라는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안 3대 독자대를 이을 아들 낳아주는 시바지 노릇하라고 드린 거다. 이제 귀한 아들 낳았으니 내년의 쓸모는 다 끝났어. 당장 이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아들 옆에서 꺼져. 지연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는 양손을 꽉 쥐며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방금 당신 집안 핏줄을 낳고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최 여사가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악독하게 대답했습니다. 핏줄? 착각하지 마라. 내 귀한 손자는 이제부터 우리 유라가 훌륭하게 기를 거다. 너같이 쥐뿔도 없는 친정부모 둔 청것이 내 손자 몸에 더러운 손 떼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성준을 노려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성준아, 너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10달을 내 배 아파 품어 낳은 내 아이를 뺏고 나를 한겨울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성준은 최 여사의 넓은 등 뒤에 비겁하게 숨은 채 유라의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피곤하게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나 유라랑 빨리 혼인신고하고 신혼여행 가야 한단 말이야. 너 피비린내 나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유라가 코를 막고 콧방귀를 뀌며 지연의 침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줌마,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비켜줘야지. 오빠가 아줌마 촌스럽고 궁상 맞아서 1분 1초도 같이 못 살겠대. 거울 좀 봐. 그 끔찍한 몰골로 무슨 남편을 잡겠다고 그래. 유라는 병실 화장대 위를 뻔뻔하게 뒤지더니
지연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은목걸이를 주머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지연이 이마에 굵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물건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우리 죽은 엄마 유품이야. 당장 손 안 떼? 유라가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위자료 한 푼 없이 빈몸으로 쫓겨날 주제에 이런 게 왜 필요해? 내가 불쌍해서 위자료 대신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이거 팔면 국밥 몇 그릇은 거뜬히 사 먹겠네.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화산처럼 치솟았습니다. 지난 5년간 지연은 최 여사의 끔찍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집안의 종년처럼 살았습니다. 배가 산만하게 부른 몸으로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구들의 밥을 차리고 한겨울 차가운 물에 엎드려 걸레질을 해야 했죠. 지연은 여기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매달려봤자 남은 인생마저 악마들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갉아먹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 지옥 같은 악마들의 소굴에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지연이 오른손 손등에 깊숙이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리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차피 구역질 나는 인간들이라 나도 더는 역겨워서 같이 못 살겠어. 최 여사가 당황한 듯 눈을 부릅뜨고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감히 나한테 구역질이라고 했냐? 지연은 협탁 위에 놓인 볼펜을 낚아채더니 빳빳한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각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이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지연이 피 묻은 서류를 성준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 여기 도장 찍었어. 이제 당신들하고 나는 완벽한 남남이야. 최 여사는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매달릴 줄 알았다가 너무나 담담한 지연의 행동에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 독한 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한 푼도 못 준다고 했는데 덥석 도장을 찍어? 지연이 아랫배의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며 낡은 옷장을 열고 짐을 챙기며 맞받아쳤습니다. 위자료? 당신들같이 더러운 인간들 돈은 줘도 안 받아. 냄새나고 역겨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응애.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갓난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머금고 유라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얼굴 한 번만 안아보겠습니다. 당장 비켜. 최 여사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표독스럽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딜 감히 천한년이 내 귀한 손자한테 손을 대. 당장 전염 막아. 당장 밖으로 내쫓아내버려. 문 밖에 서 있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지연의 깡마른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지연의 입술이 터져 붉은 피가 흘렀습니다. 유라가 지연의 낡은 신발이 든 비닐봉지를 복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줌마,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돈 한 푼 없는 몸으로 애 데려가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일 작정이야? 낳아준 은혜는 내가 이따가 돈 몇 푼 보내서 갚아줄 테니 미련 갖지 말고 그냥 꺼져. 지연은 차가운 병실 대리석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일푼의 병든 몸으로 악을 쓰고 저항해봤자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지연은 머릿속으로 차갑고 치밀한 복수의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기르고 막대한 돈을 벌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저들의 숨통을 서서히 끊어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피가 나는 입술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당신들 제명에 못 죽어.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들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서늘하고 지독한 도끼가 서린 지연의 눈빛에 세 사람은 순간 숨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텅 빈 병원 로비로 내려온 지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에 쥐어진 것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죠. 병원 자동문 밖으로 나서자 날카로운 칼바람이 지연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잔인한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걸어가는 지연의 눈동자는 맹수보다 뜨겁고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지연의 얇은 낡은 패딩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죠. 하늘에서는 잿빛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법원 문이 열리고 성준과 유라가 서로 팔짱을 낀 채 소리내어 웃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저 거머리 같은 년이랑은 진짜 끝이야. 성준이 과장된 몸짓으로 기지개를 켜며 유라의 볼에 쪽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빠, 저 아줌마 꼴 좀 봐. 당장 내일 길바닥에서 동사하게 생겼어. 유라가 손가락질하며 지연의 깡마른 어깨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지연은 서류에 찍힌 이혼 도장의 붉은 인주를 한번 내려다본 뒤 두 사람의 역겨운 얼굴을 똑똑히 눈에 새기며 묵묵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지금은 저 악마들이 승리자처럼 웃고 있지만 머지않아 저 입에서 피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들겠다고 지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법원을 빠져나온 지연은 철거를 앞둔 산동네의 비좁고 컴컴한 단칸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방은 벽지에 새카만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하수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냉기가 날카롭게 올라오는 차가운 장판 위에 몸을 웅크린 지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동전 몇 개로는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줌조차 살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은 무작정 동네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시큼한 쉰내와 기름 찌든 냄새가 섞여 있었고 파리만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식당 구석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오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신경질적으로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든 화장실 청소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지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다가가 오할머니의 굵은 주름이 패인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쯧쯧.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귀신 같은 년이 여긴 못하러 기어들어 왔어? 재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 오할머니가 매몰차게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마늘 껍질을 퇴뱉었습니다.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주셔도 되니까 제발 남은 밥만 먹여주세요. 지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지독하게 절박한 모습에 오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러운 앞치마를 지연의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에라이 썩을 내 팔자야. 저기 냄새나는 주방 가서 산더미처럼 쌓인 고기 불판이나 박박 닦아. 그날부터 지연의 처절한 생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하루 15시간씩 차가운 지하수에 맨손을 담그며 기름진 그릇들을 닦아냈습니다.
출산 직후 쉴 틈도 없이 일한 탓에 지연의 손등은 붉게 트고 갈라져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면 지연은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빼앗긴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 식당 불을 끄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연 앞에 오할머니가 커다란 양푼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눈치 보지 말고 꾸역꾸역 다 처먹어. 양푼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제육볶음 반찬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숟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허겁지겁 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굵은 눈물을 양푼 위로 뚝뚝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최 여사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은 지옥의 아수라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내 돈, 내 피 같은 돈을 다 들고 튀면 어떡해. 이 쳐 죽이려나. 최 여사가 거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가슴을 팡팡 치며 악을 썼습니다. 믿었던 갯돈 수천만 원을 사기당해 날려버린 최 여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거실에 비싼 도자기들을 집어던지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죠. 아, 어머니.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돈 잃은 걸 왜 집에서 난리야. 유라가 신경질을 내며 방문을 콱 열고 나와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버릇이 그게 뭐야? 최 여사가 눈에 불을 켜고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자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화려한 붉은색 모피 코트를 걸쳤습니다. 어머니나 처신 잘하세요. 나 오빠 골드카드 들고 호텔 파티 가니까 밤에 찾지 마. 유라는 방 안에서 갓난아기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뾰족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유라가 헐값에 고용한 불법 체류자 보모는 한국말도 모른 채 아이를 차가운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붉은 피부병이 번진 채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지만 집안 그 누구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장 골목에 눈이 꽁꽁 얼어붙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식당 앞을 청소하던 오할머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 뼈가 부러졌나 봐. 지연아, 나 좀 살려다오. 요란한 구급차 소리와 함께 오할머니가 실려가고 지연은 텅 빈 식당 주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장 점심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었지만 지연의 두 눈빛은 무섭도록 차분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마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팔다 남아 냄새나는 생선 대가리들과 시들어 비틀어진 채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났던 천재적인 미각과 요리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 지연은 칼을 쥐고 도마 위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물을 큼직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 위로 핏물을 완벽하게 뺀 생선 대가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마늘 3스푼, 굵은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내 특제 간장. 지연은 입술을 달싹이며 시장 골목에서 주워온 약재들을 섞어 자신만의 특제 비법, 양념을 척척 만들어 냄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센 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에서 시장 골목 전체의 후각을 휘어잡을 만큼 깊고 구수한 냄새가 폭발적으로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연은 식당 뒤뜰 구석에 방치된 먼지 쌓인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큼하게 쉰내가 코를 찌르는 묵은지를 꺼내 찬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고소한 들기름과 깨소금을 듬뿍 넣고 지연의 상처난 손으로 조물조물 묻혀내자 쓰레기 취급받던 묵은지가 최고급 한정식집에서나 볼 법한 영롱한 반찬으로 둔갑했습니다. 순식간에 5가지의 독창적이고 화려한 퓨전 반찬이 낡은 진열대 위를 꽉 채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기가 막힌 냄새에 홀린 시장 상인들과 인근 오피스텔 직장인들이 홀린 듯 식당 안으로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 냄새나는 찌개 하나 빨리 줘봐요. 미치겠네. 지연이 뜨거운 뚝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마자 손님들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와, 이거 입에서 녹는다. 진짜 대박이야. 한 입 맛본 손님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감탄사가 식당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 나왔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낡은 백반집 앞에는 덜덜 떠는 추위 속에서도 수십 명의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죠. 지연은 쉴 새 없이 불판을 돌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처음으로 짜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식당 문을 연 오할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손님들과 계산대 금고에 터질 듯이 수북하게 쌓인 현금 다발을 본 오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오할머니는 셔터를 내리고 지연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지연아,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어떻게 이 다 썩어가는 재료들로 이런 고급스러운 맛을 내? 지연이 땀에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정식으로 주방 맡겨주세요. 제가 이 식당 매출 10배, 아니 100배로 올려놓겠습니다. 오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달력 종이를 꺼내 돋보기를 쓰고 볼펜을 꾹꾹 눌러 글씨를 썼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네가 이 식당 정식 주방장이야. 음식 팔아서 남는 수익은 너랑 나랑 정확히 반반씩 나눈다. 내 말 알겠지? 오할머니가 거칠게 내민 수기 계약서를 받아든 지연의 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지연은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가방 깊숙한 곳에서 은행 통장을 펼쳤습니다. 며칠 만에 찍힌 통장 잔고에는 지연이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가슴에 꽉 품고 소리 없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쏟아내는 눈물은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두고 온 핏덩이 아들을 합법적으로 되찾고 그 오만한 악마들의 목줄을 찢어 죽일 복수극의 완벽한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신호탄이었죠. 지연은 코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헌책방에서 주워온 낡은 요리 서적들을 눈에 불을 켜고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건 거대한 외식 제국을 세워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내려다보겠다는 지연의 목표가 어둠 속에서 뚜렷하고 날카롭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백반집이 동네 명소로 자리 잡은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싹 빠져나간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훤칠한 남자가 식당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내 굴지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인 강민우였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 몰래 낡은 옷을 입고 찾아온 것이었죠. 여기 제육볶음이랑 묵은지 정식 하나 주십시오. 강민우가 구석 자리에 앉으며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찌개와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강민우는 아무 생각 없이 국물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강민우의 눈이 커다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 맛은?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강민우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대학 시절 MT에서 자신이 남몰래 짝사랑했던 동기 이지연이 끓여주었던 바로 그 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강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없어요? 간이 짠가요? 주방 쪽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닦으며 걸어 나온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들어 주방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아. 강민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틀림없는 이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당당했던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등은 쩍쩍 갈라져 붉은 피가 맺혀 있었죠. 그 처참한 몰골에 강민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빛나던 여자가 왜 이런 구석진 식당에서 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저를 아시나요?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차마 아는 척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급히 지폐 몇 장을 식탁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강민우는 비서실장에게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지연이라는 사람 지난 5년간 행적 싹 다 조사해서 가져와. 10분도 지체하지 마. 며칠 뒤 비서실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던 강민우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악명 높은 시댁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출산 직후 핏덩이를 뺏기고 쫓겨났다는 끔찍한 사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핏덩이까지 뺏어서 길바닥에 내쫓아? 강민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꺼운 서류를 허공에 갈기갈기 찢어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민우는 주먹을 꽉 쥐고 반드시 지연을 그 시궁창에서 꺼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연을 비참하게 내쫓고 떵떵거리며 살던 전 남편 성준의 집구석은 이미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보살님이 이번에 유흥업소 차리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했어. 당장 사채 끌어와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 성준이 유명 무당이 써준 허황된 부적을 흔들며 아내 유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이자 싼 곳으로 확실하게 알아서 돈 융통해 올게. 유라는 성준을 안심시키고는 몰래 방으로 들어가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그 등신 같은 인간이 사채까지 끌어다 쓴대. 내가 중간에서 회사 돈 싹 다 빼돌려서 자기 벤츠 스포츠카 뽑아줄게. 조금만 기다려. 유라가 붉은 입술을 비틀어 올리며 낄낄거렸습니다. 갓난아이가 옆방에서 피부병으로 피가 나도록 긁으며 울고 있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아이 방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우는 최고급 양복을 쫙 빼입고 수행원 여러 명을 대동한 채 당당하게 백반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식당 바닥을 닦고 있던 지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손님.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요.
강민우가 지연의 앞으로 다가가 황금색 로고가 박힌 명함을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지연. 나 강민우야. 대한 프랜차이즈 대표 강민우. 지연은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10년 전 대학 동기가 굴지의 대기업 대표가 되어 나타나자 지연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우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는 지금 꼴이 이래서. 지연이 땀에 젖은 앞치마를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강민우는 사적인 감정을 꾹 누르고 대표로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연 씨, 당신의 요리 재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회사 신메뉴 기획팀 수석 연구원으로 정식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연봉은 업계 최고 대우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파격적인 제안에 지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내 씁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 대학도 졸업 못했고 이혼녀 꼬리표에 내세울 스펙 하나 없어. 너희 회사에 폐만 끼칠 거야.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석에서 마늘을 까던 오할머니가 갑자기 부엌칼을 도마 위에 쾅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답답한 년아, 무식한 노인네 밑에서 평생 썩은 마늘이나 깔래? 당장 앞치마 벗어 던지고 저 사람 따라가. 지연이 깜짝 놀라 오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가 지연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윽박질렀습니다. 돈 긁어 모아서 내 새끼 찾아오고 그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 목줄 끊어놔야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찌개나 끓이고 있으면 복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대.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독하게 살아남아. 오할머니의 호통에 지연의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복수심이 화산처럼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서는 억만 년이 지나도 그 악마들을 발밑에 꼴릴 수 없었죠. 지연이 결연한 눈빛으로 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일게. 내 모든 걸 걸고 당신 회사 최고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한테 힘을 줘. 강민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허리에 묶여있던 낡은 끈을 풀고 앞치마를 도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오할머니를 향해 큰 절을 한번 올린 지연은 눈물을 훔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세단 문이 열리고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으로 화려한 강남 한복판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빌딩 로비로 지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입던 낡은 패딩을 벗어 던지고 몸에 딱 떨어지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죠.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지연의 굳은 결심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메뉴 기획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험담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 소문난 기획팀 낙하산이야? 대학도 졸업 못했다던데 무슨 수석 연구원이야. 대표님이랑 뒤로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자리를 꿰찼대? 팀원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에도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깟 텃세에 무너질 거였으면 지옥 같은 시궁창에서 기어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속으로 굳게 되뇌었죠. 그때 거만한 표정의 기획팀장인 김 팀장이 서류 뭉치를 지연의 책상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치며 다가왔습니다. 이봐요. 이지연 씨. 회사에 들어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창고에 썩어가는 악성 재고 식재료 10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일주일 안에 신메뉴 하나 완벽하게 뽑아내.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김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식재료로 일주일 안에 신메뉴를 개발하라고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불가능? 낙하산 타고 내려왔으면 이 정도 능력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꼬우면 당장 짐 싸서 네 발로 나가. 김 팀장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자 주변 팀원들이 비열하게 낄낄거렸습니다. 지연은 화를 내는 대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완벽한 메뉴를 만들어내면 팀장님은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지연은 변명 없이 회사 외곽에 있는 폐공장 같은 임시 연구실로 짐을 옮겼습니다. 녹슨 조리기구들만 덩그러니 놓인 낡은 곳이었지만 지연은 밤을 꼬박 새우며 배합 테스트를 거듭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도 오직 아들을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신메뉴 품평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불 꺼진 연구실에 누군가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김 팀장이었죠. 감히 낙하산 주제에 내 자리를 넘봐? 어디 한번 처참하게 망해봐라. 내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짓밟아 줄 테니까. 김 팀장이 악마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지연의 컴퓨터 전원을 켜고 레시피 데이터를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일 쓸 핵심 식재료통에 굵은 소금을 무자비하게 쏟아붓고 섞어버렸습니다. 김 팀장은 소름 끼치게 낄낄거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난장판이 된 연구실을 확인한 지연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울고불고 따지는 대신 당장 지갑을 챙겨 수산시장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해둔 레시피가 있었기에 대체 식재료만 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이른 아침 출근을 하던 강민우는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핏기 없이 뛰어오는 지연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강민우는 즉시 보안팀을 대동해 지난밤 연구실의 보안 화면을 모조리 돌려보았습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인간,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더러운 짓을 꾸며. 화면 속에서 소금을 들이붓는 김 팀장의 만행을 확인한 강민우가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전 10시 마침내 대회의실에서 블라인드 신메뉴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깐깐한 표정의 임원들 앞에 화려한 퓨전 한식 코스 요리가 놓였습니다. 음식을 씹어 넘긴 임원들의 눈이 일제히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니, 입에서 그냥 녹아내리는데? 이게 정말 창고에서 썩어가던 폐기 직전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창사 이래 이렇게 완벽한 풍미는 처음이야. 당장 전국 매장에 출시합시다. 임원들이 숟가락을 놓지 못하며 감탄사를 연발하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던 김 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소금을 왕창 부었는데. 김 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내뱉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대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강민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 방금 뭐라고 했어? 소금을 왕창 부었다고 했나? 강민우가 매서운 눈빛으로 김 팀장을 노려보며 리모컨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 팀장이 지연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보안 화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네,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무시해서. 김 팀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회사 재산 훼손하고 동료를 음해한 죄 전부 법적으로 묻겠다. 보안팀, 당장 이 쓰레기 밖으로 끌어내. 강민우의 호통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김 팀장의 양팔을 꺾어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강민우는 임원들 앞에서 지연을 정식 기획팀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며칠 뒤의 밤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지연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지연을 초대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강민우가 아주 낡은 대학 시절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이게 뭐야?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지연이 의아한 눈으로 다이어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강민우가 지연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사실 대학 때부터 너 혼자 마음에 품고 있었어. 네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보면서 매일 밤 후회하고 가슴을 쳤지. 다이어리 안에는 20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지연의 사진이 소중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과거의 상처 내가 다 안아줄게. 내 복수도 내가 제일 앞에서 돕고 싸워줄 테니까. 내 손 잡아줄래? 강민우의 묵직하고 진심 어린 고백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시댁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두 번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지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묵묵히 지켜준 강민우의 깊은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날 믿어주고 다시 살게 해줘서. 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강민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과거에 비참했던 껍질을 완벽하게 부수고 강인하고 빛나는 외식 제국의 지배자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넓은 홀을 가득 채웠죠. 지연이 기획한 프리미엄 밀키트가 북미와 유럽 시장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며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지연은 몸에 딱 맞는 우아한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우리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어. 정말 고생 많았다. 강민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벅찬 숨을 몰아쉬며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강민우가 갑자기 지연의 발밑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민우의 손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널 다시 만난 건 기적이야. 이제 내가 평생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강민우의 진심 어린 청혼에 연회장 곳곳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꺼이 그럴게. 나도 평생 내 손 절대 안 놓을 거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두 달 뒤 철통 보안이 유지되는 야외 식장에서 화려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실에 앉아있던 지연에게 강민우의 어머니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지연이 깜짝 놀라 서류를 꺼내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명의는 똑똑히 이지연 세 글자로 되어 있었죠.
아가, 우리 집안은 며느리한테 앞치마 두르게 하고 제사상 차리게 하는 구식 집안 아니야. 내 능력과 재능을 온 세상에 마음껏 펼쳐. 이건 시집살이 대신 주는 내 결혼 선물이니까 든든한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라. 시아버지 역시 인자하게 웃으며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다. 혹시라도 민우가 속 썩이면 이 애비한테 바로 말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테니까. 알겠지? 과거 전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과 학대에 시달렸던 지연의 가슴 속 응어리가 봄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지연은 시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랑 평생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결혼 1년 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VIP 산후조리원의 특실이었습니다. 과거 피비린내 나고 춥던 병실과는 차원이 다른 포근한 방에서 지연은 푹신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코 오뚝한 것 좀 봐. 이거 완전 널 쏙 빼닮았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 강민우가 갓 태어난 딸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강민우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입술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뭘 그래? 나 산후조리원 통째로 빌려주느라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아내랑 내 딸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줄 거야. 넌 아무 걱정 말고 몸만 푹 쉬어. 강민우가 지연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연은 과거 차가운 병실에서 핏덩이를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났던 비참한 기억을 이곳에서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지연은 최연소 개발 이사로 승진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백반집 오할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지연아. 이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다며? 미쳤어. 내가 손 떨려서 이걸 어떻게 들고 다녀. 오할머니가 가죽 가방을 매만지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연이 두툼한 용돈 봉투를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윙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밑바닥 시궁창에 있을 때 할머니가 사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기마다 모시고 올 테니까 팍팍 쓰시면서 편하게 사세요. 오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 있을 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보답하며 지연은 막강한 재력과 여유를 지닌 지배자처럼 자신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최고층에 위치한 지연의 이사 집무실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지연이 막대한 돈을 주고 고용한 국내 최고 사설탐정팀의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사님, 지시하신 박성준 일가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만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탐정의 말에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며 매섭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 인간들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 그게 아닙니다. 박성준의 불법 유흥업소가 망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이미 저택을 처분하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주민등록도 전부 말소되었고 대포폰을 쓰고 있어서 당장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지연은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을 걸고 싶어도
소장을 보낼 주소조차 없다는 현실에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팀장님, 당장 탐정팀 인력 2배로 늘려. 자금은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입금해 줄 테니까 전국 정보망 다 뚫어서 그 인간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탐정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늦은 밤 지연은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잠든 늦둥이 딸의 통통한 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숨소리마저 평온한 방 안에서 지연의 두 눈은 어둠 속을 서늘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내 오빠를 이 따뜻한 방으로 데려올게. 지연은 완벽하게 구축된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성준과 유라가 냄새를 맡고 스스로 제 발로 기어 나오기만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탐정팀을 가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성준의 집안은 걷잡을 수 없이 박살나고 있었죠. 다 엎어. 장부 어디 숨겼어? 당장 내놔. 경찰들이 들이닥쳐 성준이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준은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더러운 뒷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수십억 원의 사채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 그 돈 들고 외국으로 뜰게. 공항에서 봐. 유라는 내연남과 함께 남은 회사 돈을 모조리 챙겨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유라 역시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당장 내 돈 내놔. 성준의 대저택으로 들이닥친 사채업자들이 야구 방망이로 가구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끔찍한 충격으로 시어머니 최 여사가 뒷목을 잡고 쿵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나 돈 없어. 병원비 못 내니까 알아서 살아. 성준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자기 엄마를 버려둔 채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최 여사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아무도 병원비를 내주지 않아 병원 복도에 방치되었습니다. 돈이 나올 구석이 완전히 막혀버린 성준은 냄새나는 노숙자 쉼터에서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굴지의 대기업 이사가 되어 화려하게 인터뷰를 하는 전처 지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저 전현이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된 거야. 이지연. 그래,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배겨. 성준의 두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대기업 빌딩 1층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악취가 진동하는 초췌한 몰골에 성준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내가 이 회사 이사 이지연 남편이다. 당장 지연이 데려와.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성준의 팔을 꺾고 대리석 바닥에 엎어뜨렸습니다. 출근길에 이 소란을 목격한 지연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여보, 나 좀 살려줘. 과거 일은 우리 엄마가 다 시킨 거야. 나는 정말 잘못 없어. 제발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성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지연의 구두 끝을 향해 구걸하며 발악했습니다. 지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굽어보며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 불러서 당장 업무방해로 넘기세요. 쓰레기 냄새나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요.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성준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성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간 직후 지연의 사무실로 사설탐정팀 팀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님,
방금 박성준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대포폰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그걸 추적해서 유라가 숨어 있는 곳도 방금 찾아냈습니다. 지연이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들은? 우리 아들은 무사한가요? 전화기 너머 탐정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사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유라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첫째 아드님을 빈민가의 폐가 단칸방에 가둬두었습니다. 뭐라고요? 폐가에 가둬요? 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문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난방도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신 아이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숨소리가 아주 약해서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탐정의 끔찍한 보고에 지연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덜덜 떨리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아, 우리 아들. 안 돼. 내 새끼. 지연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핏덩이 아들이 지옥 같은 곰팡이 구덩이에서 혼자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오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지연을 덮쳤습니다. 비서의 연락을 받고 급히 뛰어들어온 강민우가 바닥에 쓰러진 지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연아, 정신 차려.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아이부터 살려야지. 강민우가 지연의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맞추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벅벅 닦아내고 핏발선 눈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민우야, 당장 가용한 인력 전부 동원해. 내 새끼 구출하고 저 악마들 오늘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어. 지연이 이를 갈며 무섭게 선언했습니다. 강민우는 즉시 비서실에 인터폰을 연결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회사 소속 법무팀 변호사들 전부 비상 소집해. 그리고 사설 경호팀이랑 최고급 구급차 대동해서 내가 지금 보내는 주소로 당장 출발시켜. 강민우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숨이 끊어져가는 아들을 구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완벽하게 찢어밟길 최후의 사냥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좁고 캄캄한 빈민가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강민우의 최고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폐가 앞에 급정거했죠.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연이 짐승처럼 뛰쳐나왔습니다. 빨리요. 제발 저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지연이 굳게 닫힌 녹슨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경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가 무거운 절단기를 들고 와서 굵은 자물쇠를 사정없이 끊어냈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떨어져 나가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썩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들아, 내 새끼야. 어디 있어? 지연이 손전등 불빛을 따라 얼어붙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구석에는 쥐들이 파먹은 쓰레기 봉투들이 널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더러운 담요를 뒤집어 쓴 작은 몸뚱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아, 안 돼. 지연의 입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깡마른 아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죠.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아이의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들, 눈 좀 떠봐. 엄마야.
엄마가 데리러 왔어. 지연이 아이의 차가운 몸을 꽉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려 미친 듯이 얼굴을 비볐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강민우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급대원들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기요. 아이가 숨을 안 쉽니다. 당장 구급차로 옮기세요. 구급대원들이 아이의 입에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들것에 눕혀 쏜살같이 구급차로 달렸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된 아들은 대학병원 VIP 특실로 옮겨져 밤샘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삑삑 울리던 기계음이 안정을 되찾고 아이의 창백했던 뺨에 미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대. 우리 아들 이제 살았어. 밤새 지연의 곁을 지키던 강민우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마른 손등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나 이제 절대 안 울어. 그 버러지 같은 악마들, 내가 숨통을 다 끊어놓을 거야. 그 시각 지연의 전속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지시하신 대로 성준과 유라의 은닉 재산을 전부 찾아냈습니다. 유라 이름으로 빼돌린 차명 계좌까지 단 1원도 남김없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은 숨을 쉴 돈조차 없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연이 매섭게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아동학대 지명수배가 떨어지자마자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샀다고 합니다. 오늘 밤 인천항에서 밀항선을 타고 도망칠 계획입니다. 사설탐정팀이 이미 항구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연의 입가에 잔인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 캄캄한 인천항 여객터미널 뒷골목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유라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아씨, 배는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다 경찰한테 잡히면 끝장인데.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자동차 라이트가 한꺼번에 켜지며 유라의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유라 씨, 움직이지 마. 당신 포위됐어. 지연이 고용한 사설탐정들과 해양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유라의 앞을 겹겹이 가로막았습니다. 야, 이거 나요. 나 안 갈 거야. 살려주세요. 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캐리어를 던지고 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찰 2명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유라를 바닥에 거칠게 엎어뜨렸습니다. 찰칵! 차갑고 무거운 수갑이 유라의 양손목에 단단하게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유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뒤 차디찬 유치장 면회실이었습니다.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성준과 유라가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내 돈 다 훔쳐서 도망을 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잖아. 성준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철창을 부술 듯이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오빠가 무능해서 집안 다 말아먹은 걸 왜 내 탓을 해? 나 오빠 찌질하고 돈 없어서 진작부터 딴 남자 만나고 있었어. 유라도 지지 않고 독을 품은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서로가 원수라며 침을 뱉고 발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궁창의 쥐떼보다도 더 추악하고 비참했습니다. 성준은 자신이 형량을 독박쓸까봐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성준이 교도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연이 변호사 좀 불러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겠다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박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의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저 감옥 가면 죽어요. 성준이 바닥에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빌며 오열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런 성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철창 안으로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가 쓰레기 더미 위에 쓰러져 있는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자식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더군요. 합의는 단 1원도 없습니다. 당신들 지옥 가는 꼴 똑똑히 지켜보겠답니다. 평생 감옥에서 썩으십시오. 박 변호사는 성준의 발악을 뒤로하고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성준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편 싸구려 다인실 병상에 누워있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이 모든 소식을 병원 복도의 텔레비전 뉴스로 전해 들었습니다. 유명 외식기업 전 남편 일가 아동학대 및 횡령으로 전원 구속. 뉴스를 보던 최 여사의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로 최 여사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죠. 최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며 쿵 쓰러졌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발작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최 여사는 안면 마비에 이어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실 창가에 서 있던 지연은 멀리 보이는 검찰청 건물을 싸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지연아, 저들 전부 구속됐어. 이제 재판만 남았어. 강민우가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단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마들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최후의 법정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방청석 최앞줄에 앉은 지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죠. 반면 피고인석에는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성준과 유라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뼈만 남은 아이가 곰팡이 핀 폐가 바닥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라가 내연남과 호텔을 들락거리며 돈을 뿌리는 화면이 교차로 나오자 방청석에서 분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당장 사형시켜라. 어떻게 자기 핏줄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천벌을 받을 악마들. 방청석에 쏟아지는 비난에 성준이 바닥에 엎드려 판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 독사 같은 여자가 애를 폐가에 가둔 겁니다.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유라 역시 지지 않고 포승줄에 묶인 채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돈 없다고 애버리라고 했잖아. 판사님, 저 인간이 주범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죗값을 떠넘기며 침을 뱉는 두 사람의 모습에 판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망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박성준, 피고인 이유라. 두 사람의 아동 학대 및 방임, 특수 횡령 죄질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수준으로 매우 불량합니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단호하고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준의 친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친모 이지연을 단독 양육권자로 최종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준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이유라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위자료 전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탕탕탕. 법정 구속을 확정짓는 망치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두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강민우가 지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끝났어. 이제 우리 아들 완벽하게 되찾은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지연은 강민우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가던 성준과 유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며 육두문자를 날렸습니다. 이 빌어먹으려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감옥에서 썩게 생겼잖아. 오빠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징역 7년? 거기서 허리나 부러져서 죽어버려. 두 사람은 교도관들에게 짐승처럼 질질 끌려가며 법정 복도 끝으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재판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여자 교도소 화장실 바닥에 유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라가 돈을 떼먹었던 사채업자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수감자들이 매일같이 유라를 짓밟고 있었죠. 아,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돈 다 갚을게요. 유라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구걸했지만 수감자들은 유라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통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시끄러워. 내년이 빼돌린 돈이 얼만데 여기서 살아서 나갈 궁리를 해? 오늘 아주 반 죽여놓으라고 밖에서 연락 왔어. 유라는 매일 밤 극심한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 착란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가장 노동 강도가 센 지방의 노역장에 투입된 성준 역시 기나긴 징역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던 성준이 허리를 부여잡고 흙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교도관님, 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제발 병원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교도관은 싸늘한 눈빛으로 곤봉을 바닥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 오늘 할당량 다 못 채우면 밥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성준은 피가 나는 손으로 돌을 끌어안고 매일 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비참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편 냄새나고 열악한 최하위 등급의 무료 요양원 구석 병상입니다. 전신 마비로 오갈 데 없어진 최 여사가 앙상한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파리가 얼굴에 앉아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최 여사의 탁한 두 눈에서 굵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 귀한 며느리.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최 여사는 하루 종일 허공을 보며 과거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지연의 이름만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그 늙고 병든 노인에게 따뜻한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악연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내고 완벽한 복수를 이룬 지연의 일상은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으리으리한 정원이 있는 대저택의 거실이었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내가 로봇 조립했어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한 첫째 아들이 강민우의 품에 와락 안기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을 극도로 경계하던 아들도 지연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민우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죠. 우와, 우리 아들 천재인데? 아빠가 주말에 로봇 박물관 데려가 줄게. 강민우가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늦둥이 딸을 품에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이름을 건 수백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사재를 털어 설립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싱글맘과 아이들의 자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어느 맑은 겨울밤 지연은 회사의 스카이라운지 프라이빗 룸에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핏덩이를 뺏기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병원 밖으로 쫓겨났던 그 끔찍하게 춥고 시리던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쥐고 얼어붙은 거리를 걸으며 독하게 맹세했던 그날의 지연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연은 거대한 외식 제국의 꼭대기에서 온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었죠. 지연아, 무슨 생각해? 야경이 참 예쁘다, 그지? 강민우가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지연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 위로 멀리서 두 아이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응,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밤이야. 고마워, 전부 다. 지옥 같던 과거를 완벽하게 짓밟고 자신의 힘으로 찬란한 제국을 일궈낸 지연은 진정한 인생의 지배자로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를 소모품 취급하며 핏덩이 아들마저 빼앗고 매몰차게 길거리로 내쫓았던 시댁 일가는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에 발목을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밑바닥 시궁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당당하게 개척한 지연 씨는 마침내 빼앗긴 아들을 되찾고 눈부신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내면 결국 자기 눈에는 피가 쏟아진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깊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추운 겨울밤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걷다 보면 반드시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연을 재미있고 통쾌하게 들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꼭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